당취의 총대장 서산대사와 지리산 원통함. 영지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뭉쳐있는 장소를 말한다. 영지에 가면 좋은 기운 속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밝아지며 생각이 높아진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진왜란 때 왜 승려들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을까? 임진왜란의 주요 전투에서는 승군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사명대사가 대표적이고 금산전투에서 중봉조헌과 함께 실질적인 전투에 앞장섰던 부대도 계룡산 갑사의 영규대사가 이끌었던 승군이다. 복부에 일본군의 조총을 맞고 창자가 배 밖으로 튀어나온 영규대사가 금산전투 이후 아랫배를 손으로 움켜쥐고 계룡산 갑사까지 걸어왔다는 이야기가 계룡산의 구전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수수께끼는 서산대사가 조선조 승려들의 비밀결사 조직이었던 당취들의 총대장이었다고 한다면 풀린다. 행주대첩에서도 총지휘는 권율이 했지만 왜군이 공격해오는 정면 루트에는 뇌묵처형이 지휘하는 승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뇌묵처형은 서산대사의 제자이다. 행주대첩도 승병들이 큰 역할을 했지만 기록에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 기록은 유생들이 남겼기 때문에 천대받던 계급인 승병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록이 소략할 뿐이다. 하동 쪽에서 구례로 넘어오는 길목인 석주관에서도 정유재란 때 큰 전투가 벌어졌다. 진주성을 불태우고 전라도 쪽으로 올라오던 왜군에 맞서 화엄사 승려 수백 명을 포함한 1200여 명의 승병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보름간의 결사항전이었다. 이 석주관 전투의 보복으로 왜군들은 구례 화엄사를 불지르고 절에 남아있던 노승과 동자승들까지 살육하였다. 지리산 화엄사는 우리나라에서 주먹센 장사 스님을 많이 배출한 절이다. 계룡산 갑사와 함께 화엄사는 터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강해서 역대로 한 주먹하는 스님이 많았다. 1960년 내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화엄사에 가서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건달들은 화엄사의 주먹 맛을 보고 참회를 해야만 하였다. 그렇다면 왜 승려들이 이처럼 치열하게 전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을까? 불교는 불살생의 종교이다. 살생을 아주 중요한 계율로 금한다. 불교는 왜 살생이라는 가장 큰 계율을 어기면서까지 전쟁에 가담하게 되었을까? 조국을 위해 진리를 버린 것인가?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한다는 게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목이 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창자가 터지는 사륙의 현장에 나가서 칼과 창을 휘두른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인가? 평소에 군사훈련 아니면 중국 소림사의 무술승처럼 치열한 무술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쟁터에 갑자기 호출받고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이다. 승려들은 왜 창을 들었을까? 임진왜란의 승군 참여는 사전에 승려들이 조직화되어 있었고 나름대로의 정신무장과 훈련이 되어 있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당시 일본도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과 종교가 다른 것도 아니었다. 일본도 조선 승려들에 대해 종교적 적대감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 종교적 이유 때문에 붙을 이유는 없었다. 더군다나 조선 승려들은 억불정책으로 인하여 천민으로 계급이 강등된 상태였다. 국가로부터 착취나 당하고 있던 승려 계층이 무슨 책임감이 있다고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참여한단 말인가. 오히려 이 산 저 산의 깊은 산속 암자에 숨어있기 좋은 계층이 조선의 중들이었다. 그런데 산속에 숨어서 목숨 부지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한 점이 참 이상하다. 지리산의 산사에 소속된 암자가 31개쯤 있었다고 한다. 그 암자 중에 하나가 원통암이다. 해발 700m에 자리한 원통암은 의신사에서 30분 내지 40분쯤 올라가면 나타난다. 청학이 알을 품는다는 청학포란의 명당이라고 알려진 곳이었다. 원통암 뒤에 봉우리가 도덕봉인데 꼭대기 부분이 바위로 되어 있다. 멀리서 보면 도덕봉 꼭대기의 바위 부분이 청학의 머리에 해당하고 도덕봉 양옆의 봉우리 형태가 청학이 적당하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둥그런 형태의 봉우리 꼭대기에 날카로운 바위가 있으면 매나 독수리, 학으로 간주하고
바위가 없이 그냥 둥그런 형태면 닭이나 봉황으로 본다. 도덕봉은 매나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바위는 아니고 그보다는 뭉툭한 바위에 해당하므로 청악으로 본 것 같다. 거기에다가 원통함은 좌청룡 우백호가 서너 겹으로 거듭 둘러싸고 있다. 여러 겹으로 둘러쌀수록 좋은 것으로 본다. 두껍다는 이야기이다. 암자터를 좌우에서 봉우리들이 겹겹이 쌓아줄수록 기운이 밖으로 새지 않고 보존된다. 이러한 명당의 조건을 갖춘 원통함에는 당시의 숭인장로가 머물고 있었다. 서산대사가 과거에 낙방하고 친구들과 지리산에 놀러갔을 때 숭인장로는 15세 무렵의 청소년이었던 서산의 관상을 보고 너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게 좋겠다. 공문급제도 있다. 기골이 맑아서 중이 되면 깨달음을 얻을 상이다는 칭찬을 하였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지인지감이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인재발굴이야말로 지도자의 최대 임무이다. 그러려면 관상과 골상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서산대사를 한눈에 알아보고 발탁한 것은 숭인장로의 예지력과 도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숭인장로가 문제의 인물이다. 청소년 서산을 출가시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숭인장로는 아마도 의신사의 사찰의 최고 어른에 해당하는 조실로 식견과 경륜을 지닌 60세 정도의 어른 스님이었을 것이다. 지도사범으로 부용영관 스님에게 어린 서산의 공부를 맡겼다. 부용영관에게 5, 6년 공부시킨 다음 서산이 21세가 되었을 때 다시 원통함의 숭인장로에게 데려와서 정식으로 머리를 깎게 하고 출가를 시킨다. 서산을 발굴하고 키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숭인장로인 것이다. 그렇다면 숭인장로는 서산 이전에 지리산에 모여있던 지리산 당취의 정신적 지주였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의 억불 정책에 반발하여 가장 먼저 당취를 결성한 세력이 금강산으로 옮겨갔고 그 다음 이를 지켜보다 역시나 안 되겠구나 하고 결성된 세력이 지리산으로 갔다. 앞에서 지리산에 모였던 당취 이중대 세력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의신사 일대였고 의신사의 조실급 비중의 인물이 숭인장로였으며 숭인장로가 머무르던 곳이 원통함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리산 당취가 키워낸 인물이 서산대사라는 말이 된다. 서산은 30대 초반에 서울에 가서 잠깐 부활했던 승과에 급제한다. 승과도 일종의 과거 합격이다. 서산은 승과에 급제함으로써 지리산 당취라는 제야 세력의 뒷배와 서울 승과라는 제도권의 인증을 모두 획득하게 된다. 강호와 강단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스펙을 획득한 셈이다. 거기에다가 서산대사는 한소식을 한 인물이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보고 총명하고 승과급제를 했다고 해도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한소식을 못하면 카리스마가 발휘되지 않는다. 결정적인 한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서산은 20대 어느 날에 봉성의 동네를 지나다가 초가지붕 위에서 우는 달구름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깨달음을 구한 데다 승과급제까지 했으니 서산은 이후로 지리산은 물론 금강산을 비롯한 전국 명산에 흩어져 있던 당취들의 총대장이 될 수 있었다. 서산의 카리스마 앞에 아무리 힘이 세고 무술이 뛰어난 중이라 할지라도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서산이었기에 당대의 불교계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전해주면서 서산 휘하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 사명, 처영, 영규 등 서산 밑에서 배출된 제자들이 임진왜란의 전쟁터에서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하 조직인 당취 대장으로서의 서산대사라는 측면을 보지 못하면 임진왜란에서의 승군 참여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지리산 당취를 규합한 이후에 서산은 금강산으로 갔다. 조선 초기에 입산하였던 강경파 당취들이 머물러 있던 산이 금강산이다. 이들 금강산파는 지리산파를 다소 내려다보는 입장이었다. 금강산 당취들은 너희들 봐라. 결국 일찍 들어온 우리가 맞지 않았나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산은 금강산에도 머물렀다. 백화도인이라는 호는 금강산에서 지낼 때 사용하던 호이다.
금강산을 접수하고 다시 지리산에 되돌아와 머물기도 했지만 말년에는 이북의 묘향산에 머물렀다. 말년이라고 하면 대략 60대부터이다. 서산은 산을 평가할 때 장과 수라는 개념으로 기준을 삼았다. 장은 두껍고 육중한 느낌이고 수는 날카롭고 호기로운 느낌이다. 서산은 지리산에 대해서 장을 보았고 금강산에 대해서는 수를 보았다. 장엄하되 빼어난 기운이 좀 덜한 산이 지리산이고 아주 기백이 있고 빼어나기는 하되 육중한 맛이 좀 덜한 산을 금강산으로 본 것이다. 이는 당취들이 지녀야 할 두 가지 자질을 이야기한 것인 듯하다. 제대로 된 당취가 되려면 양쪽 기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묘향산에 대한 서산의 평가는 후하다. 묘향산은 지리산의 장점과 금강산의 장점을 모두 다 갖춘 산이라고 보았다. 묘향산의 어떤 점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까? 묘향산은 해발 1909m로 상당히 높은 산이다. 서산이 말년에 묘향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북쪽 지역의 산재에 있던 당취들을 규합하는 차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산이라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임진왜란 때 외병들이 평양까지 점령하였다. 그러나 묘향산은 위도상으로 평양보다 훨씬 위에 있다. 외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점이었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에 70대였던 서산은 묘향산에 있었다. 이것도 미리 내다본 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일본의 조선 침략을 미리 내다본 착점이었다. 서산 대사를 비롯한 당시 불교계에서 한 소식을 한 고승들은 일본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서산은 미리 침략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서산은 묘향산에서 임진왜란 승병을 총지휘하였다. 서산 대사 이후로 당취들은 조선 말기까지 명맥을 이어갔다. 세상은 몇 번이고 바뀌었으나 지리산 골짜기의 녹색실록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푸르기만 하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이지만 이 불변의 청산이 존재한다는 게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그래서 지리산에는 명당과 영지가 많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